안녕하세요. 저는 참화자의과 권준성입니다. 오늘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협회와 함께하는 투석혈관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를 수료했고요. 외과 전문 취득 후에 육군 군의관으로 현역 복무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인천성모병원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혈관분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조교수, 부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회는 대한외과학회, 혈관외과학회, 투석혈관외과학회, 정맥학회, 이식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참화자의과부터는 2011년 9월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과연 만성 콩팥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만성 콩팥병하고 말기 신부전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말기 신부전에서 우리가 신대체요법이란 무엇인가, 신대체요법 중에서도 혈액투석이란 무엇이고, 혈액투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투석혈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과연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이제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정상이고요. 2단계는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 3단계는 중등도로 기능이 감소한 상태고 4단계는 이제 말기 신부전 전 단계라고 해서 기능이 많이 감소한 거죠. 이제 5단계가 만성 콩팥병의 5단계가 바로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한 10%, 10에서 15%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만성 콩팥병의 환자분들은 한 연평균 한 8.7%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이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한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식이요법,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약물요법만으로는 요독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신대체요법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 이식이 있고요. 이런 투석은 요독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콩팥병이 악화되어서 말기 신부전이 되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흔히 요독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심한 구역, 구토, 식욕부진, 가려움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심각하게는 심외막염, 뇌병증, 말초신경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투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사실 그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단계까지는 혈압 조절, 위험 요인 조절 그렇게 하지만 3단계부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3단계부터는 이제 일반 병원이 아닌 신장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 신대체요법, 투석을 준비하거나 이식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5단계가 되면 신대체용법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총 5단계가 있고 이 중에 5단계가 말기 신부전에 해당이 된다. 말기 신부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게 한 50%, 반 정도는 당뇨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 정도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고 그 외에 콩팥병, 그 다음에 다낭신 이런 것들 때문에 말기 신부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대체요법에 따른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의 발병 및 유병을 보시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한 18,000여 명의 환자분들이 새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되시고요. 그 중에 한 15,000여 명, 82%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으로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고 계시고 그 외에 한 12%는 콩팥 신장 이식을 선택하시고 한 6%의 환자분들은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거 총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약 15만여 명이 말기 신부전 환자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81% 정도가 혈액투석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신장 이식
콩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한 15%, 그 다음에 복막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4%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혈액 투석이 한 82%, 복막 투석이 한 6%, 신장 콩팥 이식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 녹색은 65세 이하의 환자분들을 표시한 거고요. 주황색은 65세 이상의 분들이신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5세 이하의 환자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 2014년, 15년 지나면서부터는 역전이 돼서 지금은 한 3분의 2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이시고요. 한 나머지 3분의 1이 65세 미만의 환자분들이시라는 거죠. 혈액투석 센터하고 기계를 보면 혈액투석 센터는 한 1,100여 개의 센터가 전국에 있고 센터마다 한 30여 개 정도의 그런 혈액투석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총 한 3만여 개의 혈액투석 기계가 전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대체요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사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직진을 쭉 하시면 신장 이식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이제 좌회전을 하면 복막 투석, 이제 우회전 하시면 혈액 투석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대체요법 중에서도 혈액 투석이기 때문에 이 혈액 투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투석 방법을 선택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질병이나 컨디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투석 전문의, 콩팥 전문의 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복막 투석을 할 건지 혹은 혈액 투석을 할 건지 아니면 이식을 준비할 건지 그거는 상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뭐 복부 질환이 있었거나 혹은 복부 수술을 해서 복막이 유착이 심한 경우에 혹은 다낭 콩팥병으로 복강의 용적이 작은 경우에 혹은 치매 환자로 이런 스스로 어떤 투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복막 투석이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신부전이라든지 심혈관계 이상이 심한 경우에 혹은 이식을 앞두고 단기간만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복막 투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석을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따라서는 전문의하고 꼭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혈액투석을 선택을 하면 혈액투석은 인공 콩팥 기계로 혈액을 여과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인공 콩팥 기계에는 환자분한테서 혈액을 빼내서 기계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하고 수분을 걸러진 후에 깨끗해진 혈액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혈액투석을 한 번 하는 경우에는 약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투석 과정을 통해서 수분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투석하는 걸로 콩팥의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콩팥이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혈압 조절 혹은 조혈 작용, 그다음에 뼈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까지 콩팥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분하고 전해질 조절이 끝이 아니라 동맥경화증, 빈혈, 골다공증 같은 뼈가 약해지는 이런 콩팥병 합병증은 별도로 약물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일단 장점은 3번으로 투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막 투석은 하루에도 2번, 3번 내지 해야 되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셔야 된다고 보면 혈액 투석은 3번으로 가능한 거고요. 병원에 오는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사회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병원에 와서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간호사, 의사분한테 점검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병원에 꼭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틀, 3일에 걸친 그 전해질하고 수분을 다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없고
두통, 구토, 그다음에 뭐 혈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것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는 날, 월수금 투석을 하시면 화목토 일은 투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는 식사하고 수분 제한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하고 수분 제한을 안 하시면 투석하는 날 더 많이 수분하고 전해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하고 식사 제한이 복막 투석보다는 좀 엄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디 제주도 가시거나 그러면은 꼭 투석하시는 병원을 알아보고 여행하시는 중간에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국내는 사실은 그래도 뭐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만 해외에 나가시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이 나의 어떤 혈관이라든지 투석하는 그런 양이라든지 조절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투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투석하고 나서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혈액 투석을 할 때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러면은 투석 도관이 있고 투석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비터널형 중심 정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터널형 중심 정맥관이 있고, 아래쪽에는 동정맥류, 그 중에서도 인저혈관 동정맥류가 있는데, 이렇게 비터널형, 터널형, 동정맥류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비터널형은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뭐 응급실로 이제 투석이 임박했는데 요독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급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올해는 못해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쓸 수는 없고요. 터널형은 이 비터널형하고 다르게 관을 일부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바깥에 이렇게 투석하는 도관이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부를 몸속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펌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펌 카테터는 뭐 쓰기에 따라서는 뭐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이상의 시기에 1년 이상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가혈관이든 인저혈관이든 동정맥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혈액 투석 방법에 보면은 대부분 한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자가혈관을 가지고 투석을 하고 계시고요. 한 15% 환자분이 인조혈관 동정맥류, 나머지 분들이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심정맥관, 자가혈관, 인조혈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선택할 때 환자분의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어떤 게 환자분한테 유리한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혈관하고 인조혈관은 사실은 2가지는 사망률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심정맥관은 자가혈관이라든지 인조혈관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가혈관, 인조혈관을 가지고선 투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중심정맥관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중심정맥관으로 투석하는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투석 도관하고 투석 혈관을 비교를 해보면, 자가혈관을 수술하고 나서 한 4에서 6주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조혈관은 2에서 4주. 투석 도관은 그에 반해 시술하고 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가혈관이 4주에서 6주가 지났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성숙, 성숙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숙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가혈관이든 인조혈관이든 바늘을 찔러서 투석을 하는 건데, 바늘을 찔러서 투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자가혈관에서는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인조혈관은 좀 적고 투석도관은 성숙이 필요가 없죠. 자가혈관은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인조혈관은 2년에서 3년 정도 평균 이야기를 하고 투석도관은 1년 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혈관은 막힐 확률이 낮고요. 인조혈관은 중간, 투석도관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혈관은 감염률도 낮고 하지만 투석도관은 감염률이 높고 인조혈관은 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반되는 문제는 자가혈관, 인조혈관 둘 다 좁아지는 게 제일 문제죠. 좁아지고 막히거나 그런 게 제일 문제고 투석도관은 중심 정맥을 통해서 투석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정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투석도관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가혈관은 성숙이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좋고 인조혈관은 그 중간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석혈관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 보면 일단 구분은 자가혈관, 인조혈관 구분이 있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아래팔에 할 거냐 위팔에 할 거냐. 그래서 아래팔에 하면 손목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위팔에 하면 팔꿈치에 있는 자가정맥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조혈관은 마찬가지로 아래팔에 하는 경우에는 U자 형태로 인조혈관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위팔에는 I자 혹은 C자 형태로 인조혈관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음파로 자가정맥이냐 인조혈관을 할 것이냐도 구분을 하지만 동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동맥궁 확인, 알렌 검사라고 해서 손바닥에는 혈관이 2개가 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손바닥에서 잘 통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지 손목 쪽에다 수술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이 손바닥에 혈관이 2개가 잘 통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목을 통한 자가혈관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 동맥궁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준을 보면 동맥은 한 2mm 이상, 정맥은 2.5mm 이상 되면 자가혈관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정맥관, 아까 투석도관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석도관을 넣었느냐 혹은 넣고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초음파 검사도 하고 알렌 검사도 하고 그래서 사이즈도 재고 하지만 다 했지만은 자가혈관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동맥이 이제 당뇨가 심해서 그 칼슘 침착이 동맥경화가 심한 경우에 혹은 자가정맥이 좋긴 한데 위로 쭉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가혈관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컨디션, 상황, 앞으로의 계획들 같은 것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인조혈관을 할 것인지 자가혈관을 수술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하고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정맥을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맥 박리를 하고 이 정맥이랑 동맥을 이어주는 거예요. 꼬매주는 거예요. 꼬매준 다음에 피부를 이제 문압을 하면 피부를 꼬매주면 수술은 끝나죠. 간단한 수술로 보이겠지만은 이 환자분마다 혈관이 조금씩 다 다르고 단순히 이런 자가혈관 수술뿐만이 아니라 인조혈관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환자분한테 유리한가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드린 자가혈관 동정맥류는 처음에 한 직경에 3mm 정도 되는 손목에 있는 자가혈관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게 한 1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한 6mm까지 커지죠. 혹은 6mm 이상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커지면 우리가 이제 흐름도 재가지고 흐름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하면 바늘을 찔러가지고 투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성숙이 잘 안 되는 미성숙 혹은 성숙 부전이 한 3분의 1,
많이 잡으면 3분의 1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요거는 자가혈관 동정맥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손목이 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 혹은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정맥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하고 정맥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 사진처럼 꼬매주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위팔에 만드는 건데 위팔에 있는 상지두부 정맥, 팔꿈치에서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맥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래팔에 손목에 있는 자가정맥도 없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 어깨 쪽으로 가는 자가정맥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지귀저정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상지귀저정맥은 팔꿈치 혹은 팔꿈치 안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혈관이고요. 이 혈관을 다 박리를 해서 다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팔 안쪽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지지하는 구조가 없어요. 근육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바로 수술을 해버리면 바늘을 찔렀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죠. 그래서 지혈도 힘들고 바늘 찌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혈관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끄집어 올려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인조혈관 동정맥류를 가지고 인조혈관을 가지고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보이는 인조혈관을 가지고 수술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아래팔에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팔꿈치 그리고 손목 근처에다가 절개를 두 군데를 절개를 해가지고 인조혈관을 삽입을 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보통 한 4주 정도, 붓기가 좀 빠지고 4주 정도 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률이라든지 혈전이 생기는 확률은 자가혈관보다 높겠죠. 그래서 인조혈관 동정맥류도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그 혈관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봐가지고 어떤 방법의 수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왼쪽 끝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래팔에 있는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은 윗팔에, 그러니까 I형 혹은 C타입으로 말씀드린 그런 동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석혈관 만들었으면 평균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가혈관 동정맥류는 평균 5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조혈관 동정맥류는 평균 2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가혈관하고 인조혈관하고 구분을 하면 자가혈관이 인조혈관보다는 감염도 좀 더 안 되고 사용도 오래 할 수 있고 사망률도 낮아서 굉장히 유리하고 하지만 자가혈관은 처음 쓸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 혹은 성숙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조혈관은 붓기만 빠지면 4주, 5주 지나면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주만 지나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가혈관은 4에서 6주 지나도 안 돼가지고 2달, 3달 지날 때까지 못 쓰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 경우, 급하게 투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자가혈관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자가 인조 투석혈관이 투석도관, 펌 카테터보다는 감염, 사용기간, 혈전 발생, 합병증, 사망률 모든 면에서 다 유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가혈관이다 인조혈관이다의 문제는 환자분 혈관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좀 고려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제 투석혈관이냐 투석도관이냐의 문제는 무조건 투석혈관을 쓰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도관만 가지고 투석을 하자. 그런 거는 환자분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투석 환자들 슬로건이 피스툴라 퍼스트 because they rest 해가지고
자가혈관을 우선적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자가혈관이 가장 늦게까지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가혈관은 오래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자가혈관을 더 추천을 드리고, 자가혈관만 뭐 안 하면은 인조혈관 하면은 안 좋은 거다. 나는 왜 인조혈관으로 수술해 주냐. 이런 환자분도 계셨다고요. 하지만 요즘에 2019년에 이제 그런 지침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인조혈관이든 자가혈관이든 환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하는 시기가 빨리 투석을 하셔야 되고, 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높으신 분들은 빨리 인조혈관 수술을 해서 2주, 3주 내에 투석 동안 빼고 인조혈관으로 투석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투석에 대해 여유가 좀 있고, 뭐 4단계,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4단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수술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자가혈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으니까 자가혈관 하시는 거. 그래서 환자분 상태, 컨디션, 뭐 여러 가지 뭐 혈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투석 도관은 사용하지 말자, 그런 거죠. 이제 어찌됐든 뭐 투석 도관이 아니고 자가혈관이든 인조혈관이든 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붕대도 감고 팔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에다가 팔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베개 팔 밑에다가 베개를 받쳐가지고 이 수술한 팔이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종이 생기지 않고, 부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부종이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수술한 팔에는 뭐 체혈, 정맥주사, 뭐 혈압 측정, 그다음에 팔베개 같은 건 금지하셔야 되고요. 수술 부위에 뭐 출혈이 있거나 붓기가 갑자기 확 붓기가 더 많이 붓거나 붉어지거나 혹은 통증이 있거나 혹은 분비물이 있는데 분비물 양이 많거나 혹은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술한 부위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흐름이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수술 후 3일째부터 공운동을 시작하고, 혈관이 만약에 터져서 팔이 부은 경우에는 찬물 찜질을 하고 다음 날부터는 더운 물 찜질을 하는 거죠. 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는 3일째부터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만 환자분마다 달라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마다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시작해 줘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분들은 이틀째부터, 어떤 분들은 3일째부터 공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공운동 혹은 아령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윗팔 같은 경우에는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아랫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볼 혹은 이제 공이라고 하죠.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거나 가벼운 아령을 가지고 손목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무게 제한 없고 3세트, 5세트, 뭐 1세트에 20개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낮은 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가야 돼요. 매일 똑같이 5세트씩 하면은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5세트 하는 거 금방 하죠. 그러면은 강도, 무게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세트를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500g, 1kg짜리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하시는데, 운동은 조금 뻐근할 정도로 이 아랫팔이라든지 윗팔이 조금 뻐근할 정도까지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하고 나서는 온찜질 해주시면 좋아요. 온찜질을 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 미지근해서 좀 따뜻한 정도로 수건으로 해가지고
투석 혈관 부위에 찜질을 해주시고 운동은 나중에 투석을 하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계속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한 4주, 뭐 6주, 한두 달째 왔을 때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투석할 때 필요한 만큼 그 혈류 흐름이 가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초음파 검사로. 이제 우리 기준이 있죠. 이전에 이제 뭐 투석혈관의 크기가 6mm 이상, 그 다음에 투석혈관 깊이가 6mm 이내, 그 다음에 투석혈관 혈류가 분당 한 600ml 이상 돼야지만 투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룰 오브 식스라고 해서 요거를 안 되면은 뭐 투석 안 돼.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투석이 잘 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혈관이 조금 작아도 혹은 혈류가 조금 떨어져도 투석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투석을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 도안을 빨리 제거하라. 그런 메시지죠. 하지만 이제 미성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숙이 되면 우리가 풍선 시술로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벌룬 어시스티드 매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성숙된 혈관을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구멍을 내고 풍선을 혈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풍선을 부풀려가지고 혈관을 넓히고 풍선은 다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작은 혈관 혹은 성숙이 안 된 혈관을 인위적으로 좀 넓혀가지고 성숙이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죠. 사실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자가검진이 제일 중요해요. 자가검진.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투석 시.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를 매일 혹은 투석 다음날 혹은 투석하기 전 아침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는 거죠. 이제 혈관이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혈관 주위 피부가 빨개져 있거나 혹은 맨질맨질하게 보이거나 다음에 정맥이 커져 있는데 커진 정도가 너무 많이 커진 거죠. 혹은 색깔이 진해지거나 그리고 특히나 인조혈관이든 뭐 자가혈관이든 바늘 찔렀던 주위에 딱지가 앉아 있거나 가피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 혹은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원래는 뭐 슉슉 하는 저음에 떨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만 뭐 고음으로 소리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 또 만져봐가지고 이 떨리는 느낌이 약해지거나 혹은 우리 흔히들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벌떡벌떡 뛴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난 혈관이 벌떡벌떡 뛰었는데 왜 혈관이 막혔을까 혹은 왜 안 좋다 그럴까 말씀을 하시는데 벌떡벌떡 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벌떡벌떡 뛴다는 거는 혈관이 어딘가 좁은 데를 지나가려고 힘을 써서 벌떡벌떡 뛰는 거기 때문에 만져봤을 때 벌떡벌떡 막 뛴다 혹은 벌떡벌떡 뛰기만 하고 떨리는 느낌이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어디가 좁아졌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듣고 만지고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투석할 때 바늘 찌르기가 어려워요. 투석하는 바늘 찌른 자리에 멍도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바늘 찌르고 나서 간호사가 혈전이 좀 나오네요. 혹은 뭐 투석할 때 혈관이 좀 있는 부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알람이 자꾸 울려가지고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병원에 언제 와야 된다 혹은 진료를 봐야 된다 그런 것만 잘 아시면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고 혈관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은 사실은 별 크게 문제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 투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 환자분들의 혈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면 혈관을 좀 더 오래 그리고
좋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혈관이 이제 왼쪽 끝 사진부터 보시면 많이 커져 있는 경우, 혹은 혈관이 맨들맨들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종이장처럼 얇아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늘 찔른 주위 혹은 멍이 잘 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딱지가 생기거나 혹은 주변의 피부가 빨개지거나 혹은 빨개진 주위를 만져보면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또 이제 팔이 붓는 경우에, 특히 이제 아래팔이 많이 붓거나 가슴 주위 혈관이 커지거나, 그래서 팔이 이제 붓기가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1, 2주가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심정맥 협착이나 중심정맥에 폐색이 있는 경우,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관리는 일단은 다치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습하지 않게, 그다음에 겨울에는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출혈이 있으면은 혈관외과로 가까운 혈관외과로 출혈 부위를 꽉 누르고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딱지는 이 딱지 밑에는 아물지 않은 부위 혹은 감염이 있거나 혈관이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지는 떼면 안 돼요. 딱지가 생기면은 일단 그 위를 반창고 같은 거로 덮어놓은 다음에 병원에 오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하게 체열, 정맥 주사, 혈액 측정은 하시면 안 되고, 팔베개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라든지 아니면은 쪼이는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계, 팔찌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는 우리가 무거운 거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얘기가 있지만은 일단 한 15kg 정도 이상 되는 아주 무거운 것들, 혹시 흔히 얘기하는 근력 운동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나 팔찌 같은, 특히 반지 같은 것들도 언제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문제가 생겨서 팔이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손가락이라든지 팔목 이런 데 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듣고 만지고 혈류 점검을 하시고 자가 점검을 하시라는 거, 평소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맺은 말로 이제 환자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투석 시작하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투석 시작했는데 끝이지. 그게 아니고 투석 시작하고 나서도 생각할 거, 신경 쓸 거, 관리할 게 엄청 많다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은 10년, 15년 쓰시는데 병원에 한 번 안 갔는데 왜 나는 병원에 자주 와야 되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환자분마다 혈관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투석을 하셔도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사용도 못하고 수술을 2번, 3번 다시 하는 환자분들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2달, 3달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수술 방법, 혈관 상태, 그 다음에 전신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좀 덜 오실 수 있도록 혹은 덜 불편하시도록 환자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석 혈관은 투석을 위한 소모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무슨 말이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수술해 놓은 투석 혈관이 있는 여기는 오로지 투석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결국에는 계속 평생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혈관은 5년 이상, 그다음에 인조혈관은 2, 3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리 혹은 또 시술, 치료를 통해서 그 기간을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이지만 잘 아끼고 관리해서 더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이 꼭 투석을 하기 위해서 혹은 투석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전신 운동, 뭐 걷는 운동, 그 다음에 뭐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해주셔야 투석에 대한 어떤 효율도 좋아지고 어떤 환자분들의 그 삶의 질, 어떤 투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 뭐 혈압 조절, 그 다음에 뭐 뼈 건강, 조혈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투석하지 않는 날 혹은 그런 날에는 운동을 하신다. 그렇게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혹은 투석을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식 상담이라 대기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그냥 투석하면은 다 포기하고 그냥 아유 뭐 이식해서 뭐해 뭐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식이란 게 꼭 나이 어린 혹은 젊으신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기증하시는 분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증하시는 분들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신장이 또 거기에 매칭을 이렇게 맞춘다 그러죠. 맞춰가지고 연세 많으신 투석하시는 분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투석의 예상이 되거나 투석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식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대기를 해놓으시는 게 환자분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뭐 투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식도 하고 다 관리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면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